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코가 맵고 눈물이 나는 일이 하루를 멀다 하고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보기 힘들죠. 90년대는 정말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최루탄을 남발하다 보니 길거리 다니는 게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대와 신촌 광화문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학생들이 왜 저러나 싶었으니까요. 비싼 대학비 내고 저러려고 대학 왔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못 갔지만 젊은 나이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 눈에는 그들이 한심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일이 없어서 집에서 만화책이나 빌려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동네는 또 최루탄이 터지고 연기들이 집집마다 가득 차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창문을 닫고 또 시작이구나 하면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얼굴에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정문으로 들어올 수 없는 하숙집이었고 후문을 이용해서 좁은 공간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전경들이라고 해야 하나? 고두굽 소리가 크게 들리고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바로 창문에서 들리더군요. 또 학생들 때려잡으러 다니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조용해지나 싶더니 저희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무언가 이상했고 문을 열어서 부엌 쪽을 보았네요. 여자분 두 분이 얼굴에 스카프 같은 걸 두르고 둘이 앉아서 쪼그리고 있더군요. 저는 누구세요 하고 물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녀들이 손으로 입에다 갖다 대면서 조용히 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분 한 분이 죄송한데 조금만 숨겨달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데모를 하던 학생들 같아 보였습니다. 괜히 저까지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안 된다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여자분이 스카프를 내리며 잠시만 숨겨달라고 합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당연히 숨겨줘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꼴에 저도 남자라고 미인은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꿈속에서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선녀 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그에 비해 같이 있던 한 분은 정말 제가 싫어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바꿔 놓을 만한 그녀가 등장한 것입니다. 정말 살이 떨리게 이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갑자기 저는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방 안에 앉아서 그분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라도 꺼내야 할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숨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왜 그런지는 알았지만 무슨 말이라도 꺼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얘기를 꺼내더군요. 불합리한 나라의 방침에 젊은 학생들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설 것인지 그녀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군요. 배우고 배우다 보니 알지 말아야 할 걸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젊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미래를 짊어질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뭉쳐서 싸우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녀가 말하니까 모든 게 이해가 가더군요. 괜히 저까지 같이 도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더 좋은 말들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대로만 적었습니다. 저는 일단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서 따라주며 힘내시라고 언제든 숨을 데 없으면 여기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너무 고맙다고 하시네요. 정말 쳐다보기만 해도 닭살이 쫙 돋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조금 있다 입구를 살피더니 말도 없이 가버리더군요. 정말 나가서 붙잡고 싶었고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연락처라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아시겠죠? 그렇게 그녀가 떠나간 후에 저는 혼자 멍하니 앉아서 그녀 얼굴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인지만이라도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꿈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쯤이었나요? 누군가 노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누구시냐고 물었나요? 세상에나 그녀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일단 방으로 잽싸게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저는 조심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같이 있던 친구도 잡혀가고 집에 들어가려다 경찰들이 문 앞에 있는 걸 보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생각나는 데가 없어서 일단 여기로 왔다고 하시네요. 저는 잘하셨다고 하면서 편하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녀가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저녁은 먹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점심도 못 먹었다고 하시네요. 일단 집에서 밥을 해먹고 있던 처지라 있는 반찬과 재료로 요리를 해서 주었습니다. 저렇게 이쁜 여자도 배고픈 건 못 참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허겁지겁 드시더라고요. 저는 물을 따라주며 천천히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녀도 부끄러웠는지 갑자기 움직임이 느려지더군요. 그녀는 밥을 먹은 후 이틀간 씻지도 옷을 갈아입지도 못했다고 하시면서 좀 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집 환경이 좋지 못해서 샤워를 하려면 물을 데워서 부엌에서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일단 좀 씻고 여기서 하루 이틀만 숨어있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갈아입을 옷도 좀 빌려달라고 하시네요. 여자 옷은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제 옷을 빌려주었고 속옷은 내일 사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물이 데워지자 부엌에서 바가지로 몸에 부어가면서 씻었습니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큰 티와 반바지를 입고 들어오더라고요. 반바지가 너무 커서 한 손으로 움켜쥐고 흘러내리지 않게 잡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결에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게 더 이뻐 보이더군요. 속옷도 하나 안 입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니 더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 모습을 보더니 이상했는지 저를 보며 얼굴이 너무 빨갛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몰라서 조명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생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색하게 천장을 보며 다른 생각에 집중을 했나요. 그녀가 가끔 깜빡하고 한 손으로 잡고 있던 바지를 놓았다 잡았다 할 때 살짝 흘러내리면서 보이는 살들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희 방에는 침대도 없어서 이불을 옆자리에 깔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한 공간에 누워 있자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저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그녀는 재미있는지 계속 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녀가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이리 잠이 안 오는지 정말 이리 뒤척저리 뒤척 몇 시간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를 보았더니 반바지가 다 흘러내려져서 하얀 속살이 다 보이더군요. 눈을 잠시 피했지만 자꾸 그쪽을 보게 되더라고요. 천사 같은 그녀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놈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감히 그녀에게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걱정 말라며 달래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허리를 잡고 조금 울더니 다시 잠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그녀의 어깨를 쓰다무며 잠이 깨지 않게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편하지 않은 자세로 그렇게 한참을 있으니 다리에 쥐도 나는 것 같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괜히 움직이면 그녀가 깰 것만 같아서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참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리를 쭉 펴보려고 했습니다. 옆으로 누우면서 살짝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그녀가 저를 안아버리네요. 저는 숨이 멈췄고 그 자세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녀가 그걸 알았는지 자다 말고 저보고 정말 순진하다며 그녀가 장난스럽게 저의 위로 올라옵니다. 제 얼굴을 보며 그녀가 웃고 있었고 저는 눈을 피해 옆을 보았네요. 도저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저의 얼굴을 억지로 돌리며 자기 얼굴을 보게 합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것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얼굴은 이미 터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더 이상 힘도 없더라고요. 그녀는 뭐가 그렇게 웃긴지 깔깔 웃으면서 재미있어 하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을 돌려 제 가슴에 귀를 갖다 대더군요. 속옷 하나 안 입고 있던 터라 상상이 이미 도를 지나치고 있었네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그녀에게 잘하지도 못하는 키스를 해버렸고 그녀가 받아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사랑을 해버렸습니다. 꿈이라면 제발 깨지 말라고 기도하면서요. 사랑이 끝난 후 그녀가 저를 안고 있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며칠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꿈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요. 저는 그녀의 정보원이 되어서 이곳저곳에 다니며 그녀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도 안 두려웠고 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그렇게 20대 힘든 일들을 같이 보냈고 20대가 끝나기 전 이별도 하였습니다. 저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별 통보에 저는 몇 년간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왜 저를 떠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태어난다면 그녀와 어울리는 사람으로 다시 꼭 태어나고 싶습니다. 정말 그녀가 그립습니다. 창식 씨는 단골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여느 날처럼 식당 아줌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갑자기 묻는다. 창식 씨는 총각 때 어땠어요? 여자들에게 인기 많았죠? 그녀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창식 씨는 웃으며 대답한다. 아뇨. 뭐 그냥 순진해서 회사랑 집밖에 몰랐죠. 하하. 그녀는 웃으며 가가와 더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창식 씨도 오늘만큼은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뗐다. 저기, 그런데요. 아주머니는 언제 봐도 참 예쁘세요. 나이 드시는 것도 우아하게요. 그녀는 화들짝 놀라더니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 창식 씨도 참 고마워요. 호호호. 그 말을 계기로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고 창식 씨는 더 과감하게 다가가 고기로 마음먹었다. 혹시 사귀는 분 있으세요? 순간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와버렸다. 무슨 말을 한 거야? 속으로 자신을 타박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과 달리 차분하게 대답했다. 없어요. 아직은. 창식 씨는 계속 망설였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동안 품었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사실 아주머니 같은 분이라면 100번도 더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녀는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다. 얼굴이 살짝 굵어진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창식 씨, 그런 말씀 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창식 씨가 관심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난 40대 아줌마잖아요. 창식 씨처럼 젊은 총각한테 그럴 순 없죠. 그 말에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결국 그날은 서로에게 무언가를 남긴 채 헤어졌다. 그 후로도 창식 씨는 가끔 그 식당에 갔지만 그녀는 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창식 씨는 마음속에서 그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다. 친구들과 진탕수를 마시며 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창식 씨. 저예요. 식당 아줌마요. 웬일이세요? 아주머니가 먼저 전화 다 하시고, 네. 한참 안 오시길래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그냥 그날 이후로 아주머니가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머,
그럴 리가요. 저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들르실래요? 할 얘기도 있고 해서. 그날 밤 9시 식당 문이 닫힐 무렵 창식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했다. 그녀는 미리 일을 정리해 놓고 창식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술자리를 시작했다. 창식 씨 그때 했던 말 진심이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진심이었어요. 잠시 말을 멈추던 그녀는 고개를 들고 창식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실 오늘 왜 오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뇨. 무슨 일인데요? 10살 많은 아줌마.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묻어났다. 이어진 그녀의 고백은 창식 씨의 가슴을 울렸다. 저 사실 이혼하고 나서 쭉 혼자였어요. 외로웠죠. 그래서 오늘 창식 씨랑 함께 취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둘은 긴장과 설렘이 섞인 채로 서로를 바라보며 잔을 기울였다. 그날 밤 술잔은 끝없이 오갔고 그들의 마음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3달. 나도 어느덧 본가에 눌러앉게 되었다. 집에 돌아가 봐야 반겨줄 사람은 없고 30대 중반에 접어드니 가볍게 술 한잔할 친구들도 하나둘씩 사라졌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고독을 달래기 위해 내 발걸음은 자꾸 집 앞에 새로 생긴 조그마한 돼지국밥집으로 향했다. 7,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에 3,000원짜리 소주 한 병. 그 조합으로 기분 좋게 취한 뒤 잡생각 없이 집으로 향하는 게 하루의 가장 큰 낙이었다. 그런데 그 국밥집 주인, 딱 보기에도 눈에 확 띄는 10살 연상의 돌싱 아줌마였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도톰한 입술에 매력적인 미소가 떠올라 여기가 국밥집인지 한순간 헷갈릴 정도였다. 그녀는 웃을 때마다 순수해 보이면서도 가끔은 새끼가 넘치는 눈빛으로 나를 마주했다. 의상도 늘 몸에 딱 달라붙는 옷들만 즐겨 입었는데 그 모습에 국밥집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었다. 윤곽이 뚜렷한 몸매와 육덕진 그녀의 몸짓에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였다. 어서 오세요. 요즘 자주 오시네요. 그녀가 상냥하게 웃으며 나를 반겼다. 국밥을 주문하자 손님은 살코기 좋아하시니 고기 듬뿍 넣어 드릴게요. 라며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귀여웠다. 자꾸 내 혼자 술 마시고 가는 게 안쓰러워 보였는지 어느 날은 내 옆에 슬며시 앉아 잘생긴 총각이라며 술잔을 채워줬다. 아무리 봐도 이 국밥집에는 아깝게 느껴지는 인물이었지만 극기 넘치는 눈웃음과 돛대 섞인 말투에 속절없이 끌렸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단골 손님이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레 술잔을 주고받으며 급속도로 친해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 국밥집을 찾게 되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수육을 시켜 술을 홀짝이고 있었다. 늦은 밤 아줌마는 빈속에 술부터 마신다고 걱정하며 국밥 한 그릇에 공기밥을 말아 서비스로 내놓았다. 깊고 진한 사골 국물에 수육까지 듬뿍 넣어낸 그 국물 맛은 내가 이제껏 맛본 것 중 최고였다. 그러다 아줌마가 문 닫을 시간이 되었다며 셔터를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도와주고 나니 영업은 끝났지만 한 잔 더 하고 싶다며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렇게 한 잔, 2잔 더 마시다 보니 우리 눈길이 마주쳤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끌려갔다. 결국 그녀가 사는 국밥집 뒤편의 단칸방에서 그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그녀는 10살 어린 나를 서방처럼 다정하게 대했고 그렇게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20대 후반의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했지만 연애 중에도 성격이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몇 번이나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걸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하게 아내가 임신한 걸 알게 되면서 결국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 후 같이 살다 보니 성격 차이는 더 심해졌습니다. 저도 성격이 아주 까칠하고 아내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욱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고 그때마다 이혼 얘기가 오갔죠. 아이 조금 더 크면 이혼하자는 말을 하며 버틴 게 벌써 4년을 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부 생활만큼은 너무 잘 맞아서 싸울 때는 끝을 모르고 싸우지만 부부관계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육아 문제,
맞벌이로 인한 스트레스,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다툼은 끊이질 않았죠. 결혼도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라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생각에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가 더는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이면 돌아오겠지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도 결국 포기하고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4개월 동안 저는 국밥집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죠. 그때까지도 아내에게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갓집에서는 아내가 결혼 생활에 지쳐 요양 중이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놀러 다니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국밥집 아줌마는 제 성격을 잘 맞춰주더군요. 제가 욱할 때는 먼저 물러나고 싸울 일이 생기면 양보해서 다툴 일이 아예 없게 만들어줍니다. 화가 좀 가라앉으면 그때서야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제 기분에 맞춰주는 모습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아줌마가 저를 위해 참고 희생한다는 걸 눈치챌 정도로 알면서도 그게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제 성격엔 어리고 예쁜 사람보다는 나이가 좀 더 많은 여성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줌마는 자식이 있지만 전 남편이 키우고 있고 혹시 저랑 재혼하게 되면 제 아이도 친자식처럼 잘 키울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와는 다르게 애교도 많고 저한테는 참 잘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내 없이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연락도 없이 본가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시 아이 잘 키우면서 살아보자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지냈는지도 설명하지 않은 채 그냥 다시 해보자고만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이혼하고 국밥집 아줌마와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은 절대 못 해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7년 된 유부남입니다. 전 직장에서 선후배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3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잦은 다툼과 성격 차이로 결혼까지 할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갑상선암으로 아프면서 아내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면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소득도 없고 암 환자인 저를 아내가 버려도 이해하고 웃으면서 보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 전부를 저에게 주면서 치료비에 보태 쓰고 결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완치될 가능성이 높은 암 환자였지만 저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결혼도 하고 암수술 및 항암 치료도 이겨내었고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도 하였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해야 하며 열심히 살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도 천사 같은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교대 근무로 몸이 많이 지쳐 있고 저도 암은 나았지만 건강한 편은 아니었기에 아이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나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너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도 평균보다 작아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심장 소리나 다른 부분들을 볼 때 평균보다 작은 아이일 뿐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는데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계속 있다가 저희 부부에게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조리원에 있던 아내는 아이의 소식을 듣고 혼잘 및 타혈을 하면서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였고 양가 부모님들 모두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건강하지 못한 저 때문인 것 같아서 하늘의 별이 된 아이에게도 아내와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그 일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급격하게 차가워졌고
아내와 관계도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아이를 하늘에 보내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아내에게 아이는 가슴에 묻어두고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아내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외모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고 특히 처녀 때 뿌리고 다니던 향수 냄새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동호회에서 여행을 가기로 했다면서 3일간 여행을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내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예전보다 많이 밝아지고 있던 중이었기에 괜한 분쟁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펜션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캐리어 산다고 했을 때 이상하긴 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사진 구경도 시켜달라고 하였더니 그냥 펜션에서 게임하고 술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놀았다면서 별다른 사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랑 다녀온 건데 결혼한 아줌마들끼리 가서 무슨 사진을 찍겠냐면서 사진이 딱히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신감 없는 눈빛과 행동에 확신이 들었고 아내가 자는 동안에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내 말대로 결혼한 아줌마들과 강원도에 가서 찍은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처음 보는 젊은 남자와 같이 제주도에 가서 찍은 사진은 엄청 많았습니다. 심지어 호텔방에서 뜨거운 순간을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고받은 메신저를 보니 그 안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몸에 대화와 수위가 높은 드립이 넘쳐났고 요번 제주도 여행이 그들의 첫 밀회 여행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외도 증거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 모르는 척하며 용서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 옆을 지켜줬던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한 아이의 죽음에 대한 죗값으로 1년 동안만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아내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특히 아내가 늦거나 회사 핑계로 외박을 할 때는 정말 죽고만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아내와 나는 각방을 쓰고 있었고 주말에도 별다른 대화와 데이트도 없었습니다. 거의 같은 하숙집에 사는 하숙생들 같았습니다. 여전히 아내 폰에는 내연남과 외도 중이었고 이제는 아내를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서류 및 재산 분할을 반반하자는 합의서를 작성해서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엄청 놀라면서 이것들이 전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각방 쓰고 대화도 없고 부부관계도 안 해준다고 어린애처럼 이혼을 빌미 삼아 압박하는 거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고 서류에 서명만 해주면 제가 이혼 접수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제 말뜻을 한 번에 다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이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 여행이 회사 동호회에서 간 것이 아니라 제주도 여행이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1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거라면 아직 젊고 살 날이 많은데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이 맞는 거라 생각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잘 못했다면서 다 정리하고 잘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아내에게 정말 다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맞냐고 묻자 진짜로 정리할 수 있다면서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몇 개월 전에 앞집으로 이사온 내연남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더 화들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사와서 인사하고 요즘 시대의 떡까지 주길래 좋은 사람이 이사 왔다고 생각했는데 얼굴이 너무 익숙해서 아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아내의 핸드폰 사진첩에 봤던 내연남이었습니다. 내연남이 바로 앞집으로 이사까지 올 정도면 정리하기 힘들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울고불고 빌면서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어서 그랬다면서 다 정리할 수 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일단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집을 나왔습니다. 현재는 가게에서 지내면서 간간히 아내와 연락만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다 정리했다며 믿어달라고 하는데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아내의 외도를 옆에서 지켜봐서 그런지 아내를 볼 때마다 외도의 사진들과 증거들이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혼하는 것이 정답인 것을 알면서도 망설여지고 고민하는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